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고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C제일은행 투자자원부 김지혜 팀장입니다. 지난번 부동산 세제에 대해 알아봤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금융증여 상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화우조세그룹 소속 SC제일은행 WN정단 세무팀 헤드이신 조영래 전무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한번 또 재밌게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번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네, 아주 좋다고 궁금한 사항들 저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가지고 전무님을 연결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낯선 새로운 이제 세금 항목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또 절세 팁은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소득세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이제 새로 이번에 생긴 항목인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크게 이제 이게 종합소득, 그다음에 그 양도소득, 그다음에 그 산림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안에는 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 소득은 매년 1년에 낸 거를 합산해서 그냥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이제 한 번에 매년 5월달 신고를 하는 거고, 양도소득이나 산림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이제 세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분류소득 항목에 이번에 새로 하나가 생기는 게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도 이제 이 분류소득이 그동안 3개였는데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왜냐하면 금융투자도 우리가 맨날 그 정부에서도 장기간 투자하라고 막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실제로 세금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산을 했던 아주 불합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올해 내가 펀드 들어갔는데 올해 이익이 나고 내년에 손실 났으면 이익 날 때는 세금 다 가져가고 손실 날 때는 아무것도 보장 안 해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선진화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5년간 이제 이렇게 일정 기간 이제 5년간 통산을 해서 올해 이익 나고 내년 손실 나고 해가지고 5년 단위로 어쨌든 이익이 났으면 세금 내고 손실 났으면 세금을 또 돌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이 여러 가지 이렇게 소득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분리가 돼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정기예금 하시면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자 소득세를 이제 내시는 거고, 또 우리가 배당을 또 주식 투자를 해서 또 배당을 받는 경우는 배당 소득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는 1인당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15.4% 은행에서나 정권회사에서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이제 끝내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관심이 많으시지만 이 소액주주들 현재는 지금 10억 이하는 이렇게 소액주주로 분류돼서 거기서 차익이 얼마가 생기든 간에 다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차익도 다 비과세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또 하고, 만약에 이제 소액주주가 아니신 분들, 대주주인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주식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됐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채권에 대해서 매매가 있으면 그 차익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가 되고,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또 이자소득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전체적인 걸 이제 좀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만든 건데, 금융기관에서 파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1%라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금융투자소득세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도 위험 부담이 없다. 정기예금. 그런 거는 다
기존의 금융소득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거는 뭐 은행이 파산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까지 우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만 어쨌든 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뭐 큰 리스크 크게 발생할 확률이 낮으니까 그렇죠.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배당 주면 배당을 받는 거지. 배당수 자체가 배당을 내가 뭐 못 받고의 문제지만 이 사람이 배당을 주기로 해놓고 도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다 기존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마찬가지로 현재처럼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네. 해서 죄송합니다. 분리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를 하고 원천징수를 끝내는 거고 2천만 원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고 기존에 이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ELS, ETF, 그다음에 파생 상품 등등. 네. 그다음 거기에 플러스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전부 양도한 거에 대해서 또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금융투자 소득 대상으로 다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 금융투자로 맞추는데 그러면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럼 우리가 뭐 소액주주들이 그동안 3억이나 10억 이하는 세금을 안 냈는데 요걸 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본 공제, 즉 소득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과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가 많이 버시면 할 수 없는데, 많이 버시면 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한 3억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래 정부 기준이 3억이었으니까, 3억 가지고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은 1년에 한 20%, 18%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버시는 분은 세금 내라. 그 이하 내시는 분은 지금처럼 비과세 받겠다 해서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기타의 금융 상품들 있습니다. 네. 해외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250만 원을 공제를 받는다 하고 그럼 세율은 도대체 몇 프로냐? 기존에 옛날에는 우리가 펀드 옛날에 제 기억에라도 차이나 펀드 옛날에 보면 저희 고객분들 예에서 들었는데 1년 만에 1억 넣어놨는데 갑자기 한 2년 고생하다가 3년째 한꺼번에 확 들어와가지고 네,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온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러면 한꺼번에 종합과세 대상 돼가지고 맞아요. 그분이 월급쟁이다. 이러면 내가 월급이 만약에 연봉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연봉 세율이 30%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30%를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예, 근데 요거는 5천만 원 공제 다 받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되는 것은 25%. 아까 말씀드린 모든 소득세에는 그 세금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항상 붙습니다. 네. 예, 붙었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20%면 22%, 25%면 27.5%가 된다. 세율 구간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럼 다음은 이제 투자도 하면서 또 절세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요즘 고객님들이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좀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ISA가 저희 SC제일은행에는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네, 그래서 ISA는 어쨌든 간에 우리 대부분 월급쟁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IS 계좌를 이제 어디 증권회사든 다른 은행에 이제 계좌를 여시면 거기서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이제 1억까지 이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 금액에 대해서는 다 전액 비과세가 된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사실이고요. 물론 그게 전액 비과세 죄송합니다. 전액 비과세라고 말씀드려서 거기서 순이익이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네. 200만 원 넘는 거는 9.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율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낮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녀분들한테 일단 사회생활 하는 자녀들이나 해서 직장 생활 시작한다든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IS 계좌를 열어주면 그렇죠. 거기서 먼저 1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돈이 남는 게 있으시면 또 다른 데다 투자를 범위를 넓히시는 거. 그럼 언제 우리 제일은행 오나요? 그게 좀 고민이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IS 계좌는 그냥 우선적으로 보시면 전액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IS 계좌에 있는 거는 기존 우리가 아까 금융투자 소득세도 안 걸리고 금융소득도 안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는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없으신 분들은 뭐 저도 사실 없는데요. 저희 은행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저도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일단은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부터 새로 이제 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반드시 소득이 있었어야 돼요. 네, 예, 맞아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해서 직장인들만 사실은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뭐 가정주부도 되고 뭐 대학생도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좋고요. 앞으로 이거는 계속 뭐 이제 전에는 한시적으로만 하고 이제 네. 주식시장 뭐 부양을 위해서 뭐 한시적으로만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아예 그냥 상설화 시키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게에 상장 주식은 안 됐는데 상장주식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안 그렇죠. 됐는데 네. 앞으로는 금융자 소득세가 들어오면은 상장 주식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별도로 또 분리가 되니까 혹시 네. 뭐 대박 뭐 이런 투자하셔가지고 뭐 5천만 이상 버신 분들 많으시던데 뭐 그런 분들은 또 이거 분리해서 운용을 그렇죠.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혜택을 감안하셨을 경우에 일단은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라도 IS가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재테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올해가 가기 전에 아이스 계좌 없으세요? 네, 저도 없는데 아, 예.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박 수익을 위해서.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좀 증여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집값 상승 및 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자녀들에게 그냥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도 보시면 이제 점점 증여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 자녀에게 주택 증여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아파트 증여 비중 추이가 뭐 올 1월부터 뭐 8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아파트 증여가 많아졌을까요? 네. 그거는 지난번 세미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네.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차피 집값은 오를 건데 내가 팔아서 양도세를 70% 80%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리하는 게 훨씬 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리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그 취득세율 자체가 정제세 취득세율이 과거에는 4%였어요. 네. 네, 그것도 공시지가의 4%였는데 이게 작년 8월 10일 아까 다주택자 취득세 그 중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증가되면서 정여도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인 12.8%에서 13.2%가 됐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리하는 게 과연 그래도 수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정여세 정여와 관련된 취득세 개정안에 내후년부터는 이제 아파트는 시가로 기준을 해가지고 또 정여 취득세를 부담한다 하니까 조금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실 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정여를 이제 하는 가장 큰 이제 원칙들이 있겠죠. 우리가 정여를 이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과표 자체가 낮으면 굉장히 세금이 낮아지겠죠. 내가 세율이 80%는 떼간다 이래도 과표가 10억짜리를 1억짜리로 평가할 수 있으면 8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10억에 세율이 30%면 3억을 떼갈 거를 8천만 내가니까 결국은 이 상속 재산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되면 되고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시가입니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뭐 몇 평형 몇 평형 얼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시가일까요? 과연? 아니, 그거는 호가. 예. 정확히 말하면 호가입니다. 네. 저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매도 호가라고 하는 거죠. 네. 매도. 나 이 금액에 팔고 싶소라고 하는 네.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인정하는 시가가 아니에요. 그냥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는 객관적으로 최근 6개월 내에 거래된 가격.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되는 감정 평가한 가격이라든가 네. 수용 평가된 가격들이 있고 또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유사하게 생긴 물건이 거래된 게 있으면 그 가격. 근데 그런 게 있을까요? 잘 없겠죠. 그렇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아파트. 예. 네. 아파트나
단독 뭐 이렇게 집단 상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있다면 땅이 예를 들어서 구획 정리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필지가 있는데 우리 판교 같은 데 그런 게 있잖아요. 단독 네. 주택지 있잖아요. 네. 그럼 하나가 그건 대부분 다 80에 80, 80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 거래가 됐으면 옆에 것도 그 가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그걸 우리가 유사 매매 가래, 유사 네. 매매 가격 내지는 매매 사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끌고 와서 과세할 수 있는 그게 됐고요.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그 2019년에 법이 바뀌었지만은 이제 집행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시가가 없어서 나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딱 했어요. 예, 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무슨 소리야? 이거는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시지가는 5억인데 시세는 1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공시지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그걸 소급 감정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시가가 10억이니까 한 9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4억 차익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고지하는 사례가 굉장히 지금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납세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쵸. 이 법이 너무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많아서 이번에 법이 하나 추가된 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가산세는 면제를 해주겠다. 참고로 이 국세청에서 소급 감정 평가하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요. 비주거용 부동산 즉 상가나 나대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평가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아니면 뭐 저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신고가 가능하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한간에는 우리가 증여세가나 상속세가 세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요. 뭐 이번에 뭐 올 4월달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얼마를 내네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를 몇 프로 올렸을까요? 최고 세율 아닐까요? 예. 자, 최고 세율인데 우리 법에는 최고 세율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네. 30억까지는 40%고 30억이 넘어가면 50%예요. 근데 이건 회장님은 세금이 재산이 20조인데 한 13조인가 12조인가 됐다 그래요. 네. 50% 넘게 냈어요. 왜일까요? 예, 그거는 별도로 이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30% 할증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사람이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재벌 회장님들만 해당되는데 그분들은 최고세율 50%에 30% 할증이니까 65%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50% 최고세를 내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이 되시는 거고 더더구나 우리가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라 해가지고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부간에는 6억. 네.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간, 또 할아버지나 손자,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외손자한테 주는 거 다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받는 손주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만 됩니다. 네, 되고 나머지 이제 사촌 이내의 친족들, 그다음에 사위 며느리 이런 분들은 1천만 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이모한테도 1천만 원, 고모한테도 1천만 원, 삼촌한테도 1천만 원 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를 1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아니요. 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수정자 기준으로 한 번밖에 안 돼. 그쵸, 천만 네. 원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10년에 한 번. 한 번. 매번 받을 때마다 1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 입장에서 아빠한테 5천만 원, 엄마한테 5천만 원,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외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는다. 한 번만 받는다. 내 기준으로 5천만 원만 공제를 받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 세금을 우리나라 내게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주는 사람이 증여해주면서 세금도 내는 게 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받는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받는 사람이 안 내도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받는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즉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미국 영주권자다 이렇게 하시면 뭐 증여해주면서 세금도 대신 내줄 수 있어요. 다만 그런 분들은 또 불이익이 있겠죠. 예,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공제는 못 받아요. 5천만 원 공제를 못 받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상담한 케이스를 보면 와이프는 미국에 살고 남편은 한국에 살아요. 애 교육 때 미국 갔다가 근데 와이프 앞으로 집을 한 채 사주고 싶어서 6억짜리 집을 하나 사줬어요. 6억까지는 괜찮다 그랬어.
그래서 딱 했는데 세금이 딱 나왔습니다. 예, 왜 나왔을까요? 예, 유급공제를 못 받았어. 예, 그래서 부부는 쌍방이 다 줄 수 있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정년은 기본적으로 내가 요즘에 그 효도 계약 쓰는 거 아시죠? 네. 예, 뭐 정리해 줬는데 얘가 나중에 배신 때리면 네, 어떡하지? 맞아요.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고객분들 하는데 효도 계약서도 썼어요. 예, 써봤는데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정년을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야 취소하고 싶어. 그래서 맞아요. 정리를 했는데 얘가 받고 나서 갑자기 뭐 행동을 뭐 이상하게 한다든지 또 뭐 별로 내가 반대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떡하지? 그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언제 해야 되냐면 정년세 신고 기한 내에 하셔야 돼. 그게 3개월입니다. 3개월이네. 예. 3개월 내에 취소해야지 3개월 지나서 취소를 하시면 그것도 6개월 내에 취소하시면 괜찮은데 6개월이 지나 취소하시면 그 3개월 내에 취소하면 원래 정려가 없던 걸로 보는 거고 3개월이 한 5개월째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처음 정리한 세금은 내야 돼. 다시 받는 건 안 내도 되지만 근데 6개월 지나 취소하면 세금을 2번 내야 돼.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예. 예, 그러니까 취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현금인 경우에는 네. 돈을 이체를 했잖아요. 요거는 취소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바뀐 금융실명법과 우리 상정법에 따라서는 돈이 예금이 입금이 되는 순간 정여받은 걸로 봅니다. 정여받은 걸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정여세를 내야 돼. 근데 정여세 내기 좀 억울하잖아요. 그거는 나 취소하고 싶은데 그럼 줬다가 받았어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그럼 잘못 보냈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통 많이 이제 그걸 대처하는 방식은 빌려줬다가 빌려줬다. 이렇게. 그럼 빌려줬다가 갚았다고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차용증? 예, 좋습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이렇게 빌려주고 받은 걸 해가지고 통장에도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통장에도 내가 대여 사실, 차입 사실을 표시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런 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요. 전직 국세청장님들 10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정여세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세대 생략을 해서 해라. 즉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손주한테 한다. 건너뛰고 한다. 즉 세대 생략이라는 말이 건너뛰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그 이재용 부회장님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혹시 돌아가시면 이재용 부회장님이 좀 설명을 좀 부적절하겠네요. 누가 있지? 손주가 있는 과거에 이거는 살아 있을 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정려를 하면 세금을 50% 내지는 65%를 내야 돼. 정려를 하면 어차피 60% 낼 거 그냥 손주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손주한테 바로 가면 한 번 맞고 한 번 맞고 할 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가니까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연히 법에서는 또 규제를 하겠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세대 생략해서 넘길 때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의 30%를 할증한다. 그래서 30%는 액면가 30%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율의 30%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주면 원래 10% 낼 걸 13% 내는 거고 5억을 주면 20% 낼 걸 26%를 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10억을 주면 30% 낼 걸 39% 낸다 이 개념인데 다만 그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이상 정려를 받으면 40%를 할증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자녀 주택 증여에 대해서 또 증여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조금 많이 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주식과 펀드 등 좀 금융자산이 증여 상속 수단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는 또 금융상품들로 증여와 상속 관련으로 혜택도 좀 많이 줄다 보니까 증여 한도를 최대한 좀 활용해서 과세 한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증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원유 DLS 투자한 분들 또 홍콩지수 같은 이제 ELS 홍콩지수가 편입된 ELS에 투자한 고객님들께서 좀 낮아진 때 ELS를 조금 증여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좀 절세랑 수익을 좀 동시에 추구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다고 해서 좀 증여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좀 팁 없을까요?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우리가 증여세 세율이 뭐 65%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가표를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여 시기, 증여 평가 금액,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 부동산은 우리가 증여 시기는 증여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 주식을 증여를 했어요. 주식은 우리가 오늘 종가가 하한가 맞았다고 주식 증여를 했다고 그 금액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주식 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전후 2개월 해서 토탈 4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부터 4개월간 쭉 빠질 것 같으면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그날 딱 빠졌을 때 하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ELS라든가 ETF라든가 간접 투자 상품들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네. 말씀하신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네. 확 빠졌을 때 그때 정리를 딱 해버리면 요거는 그 다음에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를 들어가는데 반토막이 나가지고 5천만 원 돼 있어. 그럼 5천만 원 기준으로 정리를 해버려. 명의를 변경을 하면 정리를 해버리면 5천만 원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그럼 나중에 5천만 원에서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그는 또 아까 말씀 금융투자 소득세로 이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현재 기준 가격이 그 제일 저점일 때 네. 하는 게 제일 좋고 기본적으로 정리를 또 하시는 부분은 제가 뭐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혹시 자녀분들이나 정려를 받으실 만한 대상자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든가 네네. 뭐 이제 우리 자녀분들 요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만 되면 됩니다. 꼭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많이 심한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중증 질환자라든가 상시 뭐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이 금융 상품으로 정려를 했을 때는 정려세 비과세 한도가 별도로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보험으로 그래서 네. 보험이나 신탁 상품으로 줄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줄 때는 5억까지 정려할 경우에는 정려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납이 아니라 그냥 내 짜자리 주고 싶다 이러면은 그 매년 마찬가지로 이건 꼭 보험 상품과 신탁 상품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연간 4천만 원까지 받으면 매년 4천만 원 받게끔 설정을 하시면 그거는 별도로 이 비과세 한도를 찾아먹지 않고 별도로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금융에만 있는 정려의 일종의 뭐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상품 증여 또한 또 고액자산가 분들이라면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증여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있을 것 같은데 꼭 챙겨봐야 될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아까 뭐 제가 대부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한 번 더 뭐 말씀을 네.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려세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받는 사람이 내야 돼요. 네. 다만 그게 비거주자인 자녀가 있다면 즉 수증자라고 하면 대신해 줘도 되지만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을 뭐 정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정여세는 뭐 별도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현금을 별도로 추가로 정려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뭐 손주한테 부동산을 정리하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현금을 정리하는 이런 방식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정려세나 상속세는 한 몸인데 다른 세금에 없는 아주 독특한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한꺼번에 못 내니까 그거를 나눠서 내라 벌어서 그래서 우리가 5년에 걸쳐서 6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거는 최저 내는 세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한 번에 내는 세금이 네. 그래서 6천만 원 이상 돼야 6회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면 3회밖에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거고 다만 요거는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국세청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일반 뭐 대출 이자율보다는 훨씬 낮아요. 예, 이자율이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동산 같은 걸 정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소위 기준시가의 기준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 부동산 전에 저 세미나 할 때 저희가 종부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 변동 기준일이 있는데 우리가 1월 1일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1월 1일인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주택인 경우에는 매년 보통 4월 30일이고요. 아, 네.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정리하는 거랑 5월 1일 정리하는 게 완전히 금액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부동산, 즉 일반 토지인 경우에는 5월 31일이에요, 보통. 5월 30일이고 대규모의 1000평 이상의 오피스텔이라든가 건축물인 땅 말고 건물인 경우에만 국세청에서 별도로 매년 1월 1일 날 고시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12월 30일 날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이 대규모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여일 경우에 이제 유의사항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주식 어린이라고 해가 주린이 이걸 말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 이름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못 여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은행원들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번에 국세청에서 뭐 3억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별도로 자금 출처 소명하라고 안내문이 나가가지고 또 제 주변에 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세금을 낸 사람도 있고 네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주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예금의 경우에 돈이 이체가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체되는 순간 정여입니다. 증여, 네. 예, 근데 정여세를 내가 안 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용증 쓰고 그러니까 빌렸다라고 하죠. 빌렸다는, 네. 주식인 경우에는 내가 보통 사람들 그냥 내가 A 이름으로 차명 계좌로 쓰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주식 계좌는 차명 계좌가 인정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여세를 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주식 구입 대금을 빌리는 걸로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거는 빌리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뭐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그거는 거의 차명 계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주식 자체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금을 어쨌든 이렇게 주식 계좌를 운용해서 하실 때는 주의를 깊게 하셔야 되고 서류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가 또 만약에 있다면 오히려 어떤 경우는 주식을 내가 샀는데 한 1000만 지 샀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네. 10억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차라리 애 걸로 하는 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정여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만 정여세 내고 10억 올라간 거는 그거는 애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10억만큼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거 내 걸로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국세청에서는 자기라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 친정 조직이라 뭐 이해해 주세요, 국세청님. 그래서 그냥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실질적 운용을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딱 이걸 실소유주를 밝히거든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실소유자를 밝힐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실소유 밝힐 때는 저 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배당소득을 건들면 안 돼. 그걸 또 아빠가 갖고 와가지고 술 먹고 뭐 네. 이러면 안 되고 딱 애 계좌로 그대로 두시면서 이 별도로 분리해서 확실히 관리를 하시면 그때는 그걸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또 가끔 가다가 비상장 주식들 뭐 이런 거 지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막 상장 많이 하잖아요. 네. 비상장일 때 딱 사놨다가 상장할 때 탁 이렇게 대박 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5년 내에 만약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막 우리 뭐 공모가 기준으로 또 세금이 과세되는 또 그런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주식 계좌라든가 금융 이 계좌를 운영하실 때 반드시 이제 내 거로 하는 게 유리할까, 애 거로 하는 게 유리할까를 먼저 목표를 분명히 정하신 다음에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컨셉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다음에 별도로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이 이제 8월달에 나왔는데 상속 정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뭐 참고할 만한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상속세 정여세 세율이 높지만 상속세 정여세나 공제만 떼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상속세 제가 뭐 이거 너무 많아서 설명을 뺐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5%다. 95%는 상속세하고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 상속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 공제 5억,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해주죠. 그다음에 저희 금융재산이 있으면 또 2억까지 공제해주죠.
추가로 공제되는 게 뭐냐면 또 1세대 1주택이면 또 여기서도 똘똘한 한치가 나옵니다. 지난번 저희가 부동산 세미나 할 때 1세대 1주택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똘똘. 상속에서도 1세대 1주택이면 또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억까지는 공제를 다 받습니다. 조건이 있죠. 조건이. 이 조건이 뭐냐?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즉 네. 무주택인 자녀가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되고 주소가 같이 돼 있어야 돼. 그 상태로 있다가 아버지가 탁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탁 받으시면 그러면 얘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얼렁뚱땅 한 2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자녀가 안 모시고 며느리가 모시는 경우 있어요. 자녀는 해외 뭐 근무를 그렇죠, 한다든지 그렇죠. 지방 근무를 한다든지 제가 주소를 같이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뭐 아니면 신불자가 내가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며느리가 모셨어요. 그럼 며느리가 모신 걸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누가 이게 머리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개정안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됐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참고 삼아 상속세를 대비를 하시면 좋으시고 만약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나는 상속세 대상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리치입니다. 리치. 예, 그러시니까 참고로 따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증여에서부터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까지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어느덧 좀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또 정책 변화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에 대해서 부동산부터 금융, 증여, 상속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세법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좀 다양한 케이스 중에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좀 준비해 보았는데 보다 좀 자세한 사항은 세무 상담을 좀 원하시면 가까운 영업점 PB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SC제일은행 PB 고객님이 되시면 오늘과 같은 세무 상담, 또 금융투자 상담 등 전문가를 1대1로 만나볼 수 있는 듀얼 케어 서비스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SC제일은행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해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월 2회 고객님들을 찾아뵈었는데요. 2022년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님을 찾아뵙도록 재정비 잘 하여서 조금 더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들로 고객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세미나 준비해주신 조영래 전문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